네, 그러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거권 보장 연속 간담회 식전 사회를 맡은 저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실 비서관 배은혜라고 합니다. 그 간담회 시작에 앞서서 먼저 저희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발제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특히 우리 정명순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좀 많은 한 해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간담회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가 새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주거권에 관한 고민들을 계속해 오면서 또 많은 전문가분들을 같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말씀들을 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연속으로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인구 구조의 변화나 여러 가지 그 사회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 대책들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근거로 해서 좀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 자리가 어쩌면 먼 날 정말 좋은 주거 대책이 마련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쁘신 중에도 직접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지 않으신 분이긴 하지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토위원님이시기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하겠는데요. 간담회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자리로 미래 세대의 주거권 보장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3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모신 분들 소개를 먼저 올릴게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권지웅 빌려 쓰는 사람들 대표님이십니다. 이혜미 한국일보 기자님이십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으로부터 첫 번째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사회는 최 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필요하니까 박수를 크게. 네, 안녕하세요. 주심소 최은영입니다. 제가 아동 청소년의 주거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도시연구소 최은영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다행이라고 싶었던 건 청소년을 넣어서 발제를 저에게 부탁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동 그리고 청년에 관해서는 주거를 고민을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최근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청소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동이 법적으로 18세 미만이고 청년은 보통 19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딱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게 돼요. 정책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가정에 같이 있지 않은 아동가구가 아닌 청소년들, 가정각 청소년들 이 사람들에 대한 주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무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래서 이 청소년 주거 문제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저도 오래 고민하지 못해서 잘 대답하기 힘들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새 이제 관련 자료를 해외 자료를 찾아보면 상황이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이 아마 가정각 청소년들에 대한 거, 청소년 홈리스라고 해서 외국이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좀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을 넣어서 발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굉장히 저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면서 반가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제가 이걸 어디다 대고 이거 안 나가가지고 네, 들어가면 그다음에 아동가구 주거 실태, 그다음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인데,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겠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만을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관련해서는 아동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시작됐고, 사실 아동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주거 정책이 많았느냐 하면 좀 아니었고, 이게 왜 이렇게 아동 가구에 대해서 무심했을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결국 이게 헌법과 법률이 기본적으로 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될 때 당시에 아동의 주거권은 별도로 보장을 하더라고요. 아동은 주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에도 아동의 주거권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주거권 규정도 없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것들이 헌법상 규정이 매우 불명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동에 대한 주거권을 미비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이 일단 필요할 건데, 예. 근데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은 좀 상황이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에 의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이 좀 다른 상황이고, 이 미국의 노란 스쿨버스가 아주 상징적인데요. 아동에 대한 사회의 특별한 배려가 아마 미국에서 운전해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는데, 미국은 이 차가 도로에 나타나면 나머지 차들은 다 서야 되거든요. 이 차가 서면 서고 가면 가고 해야 되는 이런 나라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새 학원 버스들이 노란색을 칠하고 다니는데 그걸 둘러싼 제도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동에 대한 것들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다르다.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외국의 주거 정책은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다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클린턴 행정부 1997년에 이미 법무처가 아동에 대해서는 주거권을 비롯해서 건강과 환경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을 나서서 이제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히 정확하게 바이마르 헌법이 1919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딱 100년 만인 201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안타깝게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법과 헌법과 이하 법률에 제도가 미비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아직은 선언에 그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앞으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언론에서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죠. 제가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님이 있는데 한겨레 경향만 있어가지고 지금 되게 미안하지만 제가 그 텍스트에는 써놨죠. 제가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에서 이 아동과 관련된 주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계속 좀 다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정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조사 연구를 해서 발표했다라기보다는 언론에 좀 등 떠밀린 성격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권 강화 보장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채워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왜 시흥에서 되었을까를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시흥은 굉장히 오랜 실험을 2016년부터 해왔습니다. 지방정부가
주거권을 보장하고 특히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흥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 시흥의 분서초등학교에서 이런 걸 한 건데요. 좀 이따가 이제 시흥의 정책을 좀 더 확대 발전시켜서 전국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주거권 보장 선언 등의 내용을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거 이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 심지어는 뭐 빈곤 아동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서도 주거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률 개정안은 올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정안 단계이지 그게 이행 단계를 겪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수준에서 서울시가 작년 7월에 최초로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안은 발의되었으나 이게 통과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여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아동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아동이 정책 대상은 이 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동은 주거정책 대상이 되게 너무 힘들고 신혼부부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쉽고 이렇게 되어 있는 좀 제가 그래서 선언은 되었으나 아직 정책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표가 이제 자세한 거여서 잘 내용을 보시기 힘들 텐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동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가 오히려 아까 제가 다른 나라의 헌법을 말씀드렸던 건 누군가를 가장 먼저 배려해야 된다면 아동인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혼부부와 청년, 특히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지 아동이 있는 이게 좀 사회의 품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빈곤 가구 현황은 전국적으로 한 50만 가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습니다. 한 50만 가구 정도 돼서 전국적으로 전체 주거빈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집에 살거나 화장실이 욕실이 없거나 이런 가구가 한 228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청년 50만, 아동 50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아동 주거권 보장이 선언된 다음에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좀 움직임이 있었고 4,000가구씩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과 경기도의 주거빈곤 아동이 가장 많은데요. 서울에는 15.0%가 주거빈곤 아동이고 경기도는 6.9%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만 규모는 비슷합니다. 10만 가구가 둘 다 넘는 아동 가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 경기도 합하면 우리나라 아동 가구 빈곤 가구의 한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빈곤 아동 가구는 소득이 낮고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복지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이거든요. 쭉 늘려놨을 때 가운데가 얼마냐인데 중위소득 100% 안에 이 주거빈곤 가구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거의 98%가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를 설정을 해서 이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하면 이 주거빈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서울과 경기도에서 공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 아동 가구에 비해서 주거빈곤 아동 가구는 주거사다리가 잘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월세, 전세, 자가로 가는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고 주거빈곤 가구는 계속 임차 가구에서 징글빙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지하 거주 가구, 그다음에 이렇게 빈곤 아동 가구에 가면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이런 모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집이 좁다 보니까 물건을 제대로 놓을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쏟아질 것 같고 물건이 이렇게 이고 지고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시설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과밀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베란다에서 아이들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고 그다음에 침대를 넣어서 방의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책 지향과 관련해서 그럼 이렇게 주거권 보장이 선언은 되었는데 다행히 한 번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 일단 법률과 조례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과 관련된 주거가 제대로 챙겨지고 있는지 법률 수준에서의 제정 이런 것들도 지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주거 기준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지켜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주거빈곤 아동의 대부분이 방이 적거나 면적이 적거나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청소년, 아동 청소년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청소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청소년 정책에는 주거가 없고 주거 정책에는 청소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좀 해소돼야 되게, 아까 이제 제가 특히나 이제 18세 이상의 청소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밖을 벗어난 청소년, 여러 가지 문제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청소년들이 발생을 해서 집을 나가는데,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동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배분 강화.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와 청년에 밀리고 있는 아동 문제를 이걸 어찌할 것인가 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동 주거빈곤 아동, 그러니까 뭐 단칸방에 살거나 지하에 사는 아동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밀집한 성격이 있거든요. 어떤 특정 지역들에 몰려 사는데 그 지역들의 생활 SOC를 좀 충분하게 공급하자라는 것들이 중요한 제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참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우처를 신설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아동과 청소년과의 우리 미래 세대에 둘 다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거급여라는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20대 청년,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19세, 18세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과 아동, 이 미래 세대를 좀 묶어서, 지금 저는 이제 일단은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주거비 지원 제도를 좀 바꾸자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얘기를 계속 중위소득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거급여는 지금 45%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43%였던 거 45%로 늘렸는데요. 근데 좀 여기서 전체 가구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50%까지는 갈 수 있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일단 전체 가구가 아동, 청소년, 노인 할 것 없이 전체 가구가 국가가 보정하는 수준이 중위소득의 50%여야 하는 건, 중위소득의 50%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거비 지원을 하는 대상이거든요. 45%는 별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급여보다도 먼저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그다음에 43에서 45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지금까지 이런 노력을 했고, 45에서 50으로 늘리는 건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되고, 예산이 1,000억이 더 소요가 되지 않더라고요. 1,000억 미만으로 소요되는 거니 이건 이제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거여서, 일단 중위소득 50을 전체 가구를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주거비 지원에서 완전히 거의 소외되어 있는 청년과 아동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60을 일단 설계를 하고 정책을, 그 다음에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위소득 100%까지가 바람직하다고 연구자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라는 게 만들어져서 청소년의 주거권 옹호 활동을 위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시했던 요구들인데, 여기에 이 핵심적인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도 이제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근데 이 청소년이라는 게 굉장히 좀 법적으로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면 16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바우처를 이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권지용 선생님도 저도 서울시에서 청년 바우처, 청년 주거비 지원이 작동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중위소득의 120%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청년은 서울이. 그래서 작년까지 5천 가구를 지원을 했고요. 이러면 연간 예산 소요가 한 1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이걸 10배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00억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기준이 120%, 중위소득이 120%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책적으로 이거는 다른 계층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전체가 중위소득의 45%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50%까지 전체적으로 올리자는 말씀을 드렸고, 아동 가구나 청소년 가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60, 80, 100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적인 논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서울뿐 아니라 뭐 부산, 경남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아동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기초에서 시흥과 그다음에 전주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싹을 잘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야 될 텐데요. 시흥형 주거비 지원은 아까 국가의 주거급여의 반을 일단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하는 거죠. 가상금액을 주어서, 그러니까 아동이 2명, 3명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주거급여액만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흥시와 유사하게 아동가구 주거바우처를 신설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정책 제안인데, 왜 신설이 필요하냐면요. 지금의 주거급여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대상이 너무 자녀적인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시원에 살고 있으면서 주거급여를 받고 쪽방에 살고 있으면서 주거급여를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동 가구는 우리가 주거권을 보장한다라는 목표이면 이 주거비 지원이 주거 상향과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원래 주거비 지원의 기본적인 취지고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 예산을 추정을 해보면 제가 중위소득 100%까지 다 한다고 할 때 서울, 경기 각각 2천억 정도씩 소요됩니다. 2천억 정도씩 소요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곱하기 2배 정도 하면 될 거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8천억 정도면 우리나라 주거빈곤 아동에 대해서 다 100%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제안을 좀 하고 싶고요. 예산 소요 과정은 좀 넘어가고, 그리고 이런 주거 바우처 신설을 하자라고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작년에 7월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런 주거 바우처를 하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적 기반이 없으면. 임대료 지원을 하는데 그게 결국 다 임대인의 주머니로만 들어가게 되면 그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제 5% 상한이라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거 바우처 신설이라는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동, 청소년, 청년 다 공이 이제 되는데, 불법 주택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이것의 문제 제기는 이혜미 기자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는데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주거감독관을 도입하겠다라는 걸 지금 정부가 했는데, 얘는 사실은 청년이 사는 집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동이 사는 집도 마찬가지인데, 이 브리셀 같으면 저렇게 나가봅니다. 저분이 저렇게 키 큰 분이 나가서 이 천장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인가 보고, 아니면 저렇게 벨기에 브리셀 같으면 임대 금지 거처를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저게 수원에 아동이 살고 있는 가구인데 천장이 이상하게 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못 산다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활 SOC 설치, 주거빈곤 밀집 지역에 뭐 성남의 분당은 굉장히 살기가 좋지만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하 밀집 지역이고 지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 아동에 대한 생활 SOC 설치가 필요한데요. 이런 곳과 관련해서 시흥시에서는 가울림 아동센터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 사례가 앞에 이제 시흥시 사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노인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센터를 이 아동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이 센터 자체를 노인분들이 양보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원래 있던 시설 고쳐 쓰고 아동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하게 하시면서 저렇게 아동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서 있는데, 이런 생활 SOC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일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회인 거죠? 네. 다음으로 권지용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려 쓰는 사람들의 권지용이라고 하고요. 앞선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청년들의 주거 현황을 중심으로 가져오기보다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담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크게 네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고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월세 점유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월세로 시작하더라도 전세로 넘어가게 돕고, 그리고 전세로 좀 머물다가도 자가로 넘어가게 돕는 것이 통상적인 한국 사회가 가져왔던 소위 주거정책, 부동산 정책의 골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이 지난 한 40년에서 50년간 작동되어 왔다면 참으로 다행이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가로 혹은 전세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보다 여전히 월세로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청년 세대에서는 특히 다른 인구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지금 2019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청년 만 19세에서 34세라고 했을 때 50%가 월세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0대 중반 전까지를 다 포함하더라도 이렇다는 것이고, 아래의 표는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세 같은 경우에도 95년도에는 45%가 월세로 살았다라면 지금은 77%, 물론 이제 5년 전 자료인 것은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30세 초반의 경우에도 95년도에는 16%가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30%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제 사다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낫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작동되어 오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조치로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 4명 정도를 인터뷰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청년의 사례가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친구는 목동에서 원래 부모님과 거주를 하다가 부모님과의 불화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목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고시원을 거주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메르스가 한번 한국 사회를 휘감았을 때는 그때는 게스트하우스가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다가 또 다른 거처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10년 동안 여기에 이 주거 불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걸 처음 알게 되고 그 청년수당에서 만났던 관계자들을 통해서 월세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서 처음으로 원룸집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되려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앞서 최은영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부산에서 2019년도에 월세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서울에서 20년도를 하고 지금 되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돈 주면 누가 싫어하겠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엄청난 돈을 청년과 관련된 돈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구현하는 방식으로는 전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20세와 아니면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 지원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것이 좀 무리스럽다고 생각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30세 미만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30세 미만이고 혹여나 결혼을 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아예 신청조차도 못하는 경우에서 20세인 어떤 누군가는 소득이 아무리 낮고
자산이 없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월세 점유자들을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좀 이어서는 지금의 상황과도 좀 이어지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도 여전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등의 나라에서 양적 완화 조치를 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집값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자산 인플레에서 그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경우야 그것이 자산이 오르더라도 자기의 자산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중에 다수는 또 청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되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실제로 주거지의 임대료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자산 인플레로 이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메우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작동되고 있었던 세금 체계를 더 강화하기는커녕 완화한다라고 하는 게 되게 크게 우려되는 바고요. 되려 그 돈으로 지금 주거 불안에 더 크게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4페이지인데요. 월세 점유자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세 점유자들까지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 시장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은 조금씩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것도 그렇고, 이번 달 6월 1일자로 임대차 신고제가 진행된 것도 그러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들이 정말로 삶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지금 되게 큰 혼이 나고 있는 임대주택, 그러니까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경우에도 실제로 많이 등록되면서 그것이 작동되는가를 제가 19년도에 좀 설문조사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봤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이것을 매우 형식적인 형태로만 진행하고 있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증빙용으로 들고 있을 뿐 그것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너무 만연해서 이것을 다룰 수 있냐라고 되려 반문을 받기도 했던 것이긴 한데, 그 계약이 만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지금의 법 체계 내에서라도 관리 감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퇴실할 경우 원상복구를 핑계 삼아 되게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돌려받는 것이 급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냥 그 돈을 떼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작년 초에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라고 하는 걸 국토부에서 신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국세청의 자료도 받고 경찰의 도움도 받아서 몇 가지 조치들을 해냈었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임대주택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같은 것을 임시로라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신고제도 이렇게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은 이런 건데요. 제가 아는 친구가 그 6월 1일 이후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개사가 이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건 계도 기간이 지금 1년 동안은 과태료 안 내도 되니까 그냥 하지 마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제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중개사는 이것을 권하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죠. 유튜브에도 쳐보면 임대차 신고제라고 쳐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과태료 물 수 있고 이것은 되려 세입자에게 되게 불리하다는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도 되기 때문에 저는 되려 그런 정보들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부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싶고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는 자가주택이 사실은 주거와 관련된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주택으로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주택을 적절하게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운이 좋게 그 주택을 잘 고쳐준 임대인을 만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 다수는 실제로 집다운 집에 살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누구나 집을 사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5년간 계속 집을 사게끔 하는 정책들을 펼쳐왔지만 자가 점유율은 단 1%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이해한다고 하면 자가주택이 아니어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데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음식점에 가서 라면을 하나 시켜도 그 라면은 그 음식을 파는 사람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리시설에서 조리하는지를 감독받는데 왜 2년 내지 4년 그리고 대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의 공간에 있어서는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최은영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주거 품질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씩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리고 조금 기대가 되는 것은 작년에 이제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에 불법 건축물 감독관을 도입하겠다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되는 바도 있습니다. 이건 뭐 초기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더라도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금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의 주택도 국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질은 될 거야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거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이야기 드린 것은 이제까지 자가촉진 중심의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어쩌면 청년들을 위한 주거권 그리고 청년들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언론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특히나 이 주택 가격이나 주거 정책 관련해서 언론 기사를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모니터링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보려면 언론에 화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많은 언론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 주거권 선언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혜미 기자님의 이제 발제문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보다 보니 아동 주거권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지만 이 쪽방과 관련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2020년 1월 20일 날 발표된 쪽방 개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약간 연구자로서 자괴감, 저도 쪽방에 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와 관련해서 고민을 못했고 이 문제를 수십 년간 끌면서 그 쪽방의 열악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1월 20일이 용산 참사가 발생했던 날이잖아요. 용산 참사 11주기에 딱 발표가 되는데 좀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영등포 쪽방촌 개발. 근데 그런 개발 계획이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이유미 기자님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굉장히 많은 요소에 기여를 하셨네요. 그 다음에 아까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주거감독관이 도입되는 계획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지금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도 이혜미 기자의 대학가의 신쪽방촌은 기획기사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언론의 불만도 많지만 언론의 중요한 역할도 있기 때문에
참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혜미 기자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혜미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2018년부터 19년까지 1년 반 동안 아동, 쪽방 주민,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청년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로 주거권 계획을 연달아서 했는데 한국일보가 세 번째로 이제 최은영 소장님이 언급해 주셔서 조금 섭섭하네요. 이렇게 순서가 네, 일단은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두 분 연구자분들과는 달리 저는 어쨌든 저널리스트로서 현장에서 길어올린 그런 목소리들, 특히 이제 여의도라던가 이런 제도권에 닿지 않는 그런 목소리들을 매개해서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책적 제안보다는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들이 들어있는지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추상적이지만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에 천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역시도 20대에 주거 난민으로 살았고, 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의 그 얼개도 있지 않았지만 아주 똘똘하게 정보를 찾는 청년이었었어가지고 LH라던가 여러 가지 임대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더 촘촘하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혜택받지 못한 계층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거권 계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임대주택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는 쪽방촌 주민이 계셨어요. 20년 가까이 사셨는데요. 왜 안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계속 있으면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재개발 기다렸다가 재개발되면은 5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준대요. 그걸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유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런 분들에게 한 명 한 명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정책도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대학생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3명 중 1명은 주거빈곤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은 대부분 상경을 해가지고 유학을 하는 자취생들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뭐 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똘똘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월세 주민들이 그 집주인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표로 드러나지 않아서 항상 정치적인 그런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그리고 과소대표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2019년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청년 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남성 청년이 여성 청년보다 더 주거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구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여성 청년 인구들이 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여성 청년은 더욱 안전이라던가 치안이라던가 이런 데 10만 원, 20만 원을 더 주더라도 여성 전용 고시텔 아니면 CCTV가 있는 곳 이런 곳에 가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더 내고 주거빈곤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이것은 주거빈곤이 그냥 빈곤으로 이전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맹점들을 저는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서 볼 수 있었고 지역구아래 쪽방이라는 계획은 사실 2년 전에 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영등포 쪽방촌 개발이라던가 지금 많은 화제 중심에 있는 동자동 쪽방촌 개발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시발점이 되는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이었냐면은 제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명단으로 추리고 있는 쪽방촌 건물의 실소유주를 다 등기부 등본을 떼서 조사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실소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지주지만 갖고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제대로 집을 관리하거나 당연히 뭐 보수나 난방, 냉방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서 일종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보도이고요. 이 보도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뒤에서 내용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018년 11월 9일 종로 9길 고시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고시원에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시고 또 특히 지옥고라는 이름으로 호명되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소비되고 있는지를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은 고시생들 절반 그리고 도시 내의 저임금 노동자들 절반 이 정도의 인구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은 주택은 아니죠. 근데 주거 시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불이 난 이후에 쪽방 같은 곳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 과연 이런 곳에서 불이 난다면은 괜찮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저도 사실은 쪽방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쪽방을 가봤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이제 명단을 추리고 있는 곳은 4곳이고요. 종로구에 있는 돈이동, 그 다음에 용산 서울역 바로 앞에 있는 동자동, 그 다음에 영등포역 근처에 영등포 쪽방, 그리고 여기 동대문역 근처에 있는 창신동인데요. 우연히 창신동에 가게 됐습니다. 이 골목만 가게 되면은 모양은 다 이렇게 여인숙의 제목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쪽방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쪽방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노상 같은 어떤 실외 같은 야외 환경에서 고무 다라이라고 하죠. 네, 저기에다가 이제 김장을 하는 저기에다가 물을 받아주는 여기 세면대, 심지어 여기는 당연히 난방 같은 것이 되지 않아서 돼지꼬리, 그러니까 뭐 원양어선이라던가 농업하는 그런 곳에서 쓰는 아주 순간 그런 열을 일으키는 그런 기계로 겨우 물을 살짝 데펴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만난 이 쪽방촌 주민을 알게 돼가지고 사실 이 주민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가정도 이룬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쪽방 주민은 계속 혼자 이 방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쪽방을 나가지만 못할 뿐 여기서 가정도 이룬 적이 있고 한때는 우리 어떤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어떤 사회적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했지만 여기를 나갈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대화를 나누고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 쪽방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골목 쪽방은 전부 우리 집 집주인 소유야. 여기 월세를 모아서 인근에 빌딩도 하나 세웠대. 그래서 이 길로 등기부등본은 전수조사했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왔고 그래서 파헤쳐진 어떤 쪽방촌의 어떤 생태계는 이렇습니다. 건물주는 정말 지방에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긴 하지만 지방에 어떤 유지들이 사는 그런 동네 있죠.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들이기도 하고 강남 건물주도 있고 타워필리스 같은 고급 주거단지 주민, 압구정동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런 외지인들이 쪽방을 사들이고 대신에 자기들은 오지 않고 쪽방 주민 중에 관리인을 둬서 이 사람에게 월세 일부를 받거나 아니면 무료로 쪽방을 거주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한켠에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아예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실제로는 쪽방 건물주는 볼 일이 전혀 없고요. 관리인에게 월세나 이런 것들을 출납하고 이분들은 또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쪽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라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첫 번째로 가장 큰 문턱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말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분들은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목돈도 없기 때문에 일세로 내거나 아니면 주세로 내거나 월세로 해가지고 월 한 25만 원 가량, 지금은 또 물가가 더 올라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3년 전까지만 또 25만 원 가량을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세입자들은 관리인만 보고 지내는 거죠. 그런데 사실 관리인이라고 해서 이 집을 정확하게 보수해 주거나 깨끗하게 유지해 줄 동기가 없습니다. 본인은 그냥 월세만 받아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는요. 어떤 분이 이제 주민들 중에 이웃이 고독사를 한 경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자체가 썩는 냄새가 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워달라고 해도 수습도 해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수습을 하고
아름아름 돈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상인 곳입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등기부등본을 다 떼서 봤더니 사실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 243채 뿐이었고 전체 317채 정도, 8채 가량인데요. 여기서 소유주는 270명인데 70%가량이 타지에 거주하면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일가족이 소유한 경우도 있고요. 한 사람이 4채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사진으로 소개해드렸던 그 창신동 쪽방촌 건물주는 일가가 8채를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나 주위에 제가 주목했던 점은 이곳이 대부분 창신동 아니면은 동자동 이런 곳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에 있는 데다가 낙후돼서 항상 재개발 뭐 뉴타운 소식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막 들썩이고 네, 그러한 추이도 네,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오른쪽이 이 사람이 해준 말인데요. 보일러는 10년 전에 기름값이 오른 이후로 한 번도 안 틀어줬다. 겨울에는 전기장판으로 버틴다. 온수도 안 되고 창문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주거의 기준에 있어서 벌레, 해충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바퀴벌레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창문을 못 열고 환기는 시켜야 되니까 고깃집에서 다는 그런 환풍기 같은 걸 자비로 당연히 아무도 안 달아주다 보니 그렇게 하고 집주인이 20년 살면서도 생전 한번 볼까 말까 한다. 사실은 이 쪽방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홈리스입니다. 이게 어디에도 좀 정확하게 규명되거나 좀 뭐랄까요, 제도권에 있는 주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서 제가 자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노숙과 주거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쪽방을 다 없애버리면 되느냐라고 하기에는 쪽방이 이렇게 돈을 내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사실 주거자원으로 되는 것은 또 맞기는 맞습니다. 이러한 주거자원이 없으면 또 바로 길거리로 가시니까요. 근데 이 간극을 어떻게든 정책적인 어떤 보조로 더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강남 건물주 일가가 이제 강남 건물주의 아들들이 그 종로구에 나라는 쪽방을 매입한다거나 10대 소유주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로 정말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유명 인터넷 강사도 네, 동자동의 쪽방 건물을 네, 가등기 설정을 하고 본인은 가등기 설정을 하고 가족은 매입하고 네. 그리고 물론 소유주들 중에서는 개발 소식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건데 중요한 지점은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매달 20만원, 25만원 뭐 한 건물이 보통 쪽방 건물 한 채가 12.6칸 정도 되거든요. 쪽방이 12.6칸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이라고만 해도 그게 현금으로만, 왜냐면 이게 뭐 정식으로 뭐 임대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여인숙 사업 어떤 그 공중보건법에 의한 어떤 여인숙이라던가 무슨 숙박업으로 하는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이 그대로 이 집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동시에 이 집주인들은 제대로 된 보수, 소방시설, 전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보다 못한 구청이나 지자체 같은 것들이 세금을 들여가지고 땜질식 처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타워팰리스 소유주 같은 경우는 2008년에 22세에 4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아서 동자동 쪽방촌 건물을 매입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형태가 일반적인 매입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러니까 주거라던가 투자라던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일반적인 거래는 아닌 거죠. 이러한 요소들이 조금 발견이 되었고 실제로 영등포 쪽방촌에는 부산 마린시티 거주자가 2채를 사기도 하고 게다가 영등포 쪽방을 구입했던 어떤 분은 몇 년 뒤에 동자동 쪽방촌을 한 채 매입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영등포 쪽방촌에서 어떤 대책위 같은 것을 이제 총대를 매셨던 분이고
해보시고 나니까 동서동 쪽방촌에서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으셨는지 대책위원장 같은 것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협상 주체로 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좀 저는 이걸 하면서 상상 초월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매입이라던가 그런 것과는 달라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인근에서도 이제 이게 너무 두드러진 특출난 어떤 사례라기보다는 이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MB 정부 때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낙마했었는데 이때 부인이 7억 3천만 원 상당 쪽방 건물 공동 명의로 매입한 후에 노후 대비용이라고 해명한 바가 있었던 걸 보면은 이것은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월세를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지금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인데 문이 없죠. 문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문을 좀 달아달라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했지만 끝끝내 달아주지 않아서 그 주민들이 이 방풍 비닐 같은 것을 달아서 모면하는 거고요. 여기 2층에도 쪽방인데 수도관이 동파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고쳐줄리 만무해서 2층에 계신 어르신은 2달 동안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기본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사실 제가 되게 감동했던 지점은 쪽방 주민들을 굉장히 언론이라던가 많은 곳에서 객체화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스스로 주거권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해서 신문을 이 기사를 인쇄해가지고 신문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주거권에 대해서 약간 강의 같은 것도 했었고 해서 이게 2019년인데 서울시청 앞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저도 사실 그 최은영 소장님처럼 감동했던 포인트 그 영등포 쪽방촌이나 아주 지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여주셨던 그 지점에 대해서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특히나 제가 감동했던 부분은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밀려나고 가실 데가 없어지는 그런 개발이었는데 어쨌든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사실 근데 지금 동자동 쪽방촌은 여러 가지로 참 난항에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그 주민들이 법무법인을 했다는 소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 지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대학가 실족반촌은 그 권지훈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랑 조금 이어지는데요. 요새 대학가 원룸은 초미니 원룸이 유행입니다. 원룸이라는 원룸 말 자체가 작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미니 원룸도 작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초까지 붙였다는 거는 최저주거 기준 당연히 되지 않고요. 이런 월세 주민들은 대부분 오래 살지 않고 시쳇말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뜨내기 세입자라고 보기 때문에 한 1년, 2년 살다가 갈 친구들이라고 봐서 리모델링으로 외관은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정말 아까 최은영 소장님 올려주셨던 그 불법 주택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의견들은 이래요. 젊은 친구들은 어차피 방에 있어도 방이 번듯하고 괜찮고 넓어도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PC방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하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선후 관계가 어쩌면 잘못된 거일 수도 있다. 방의 외부화라고 하죠. 어쩌면 그 방이 방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 거 아닌가.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만난 그 불법 주택인데요. 이제 대수선이라고 하죠. 원래 있었던 큰 원룸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를 들어 8평이라고 치면 그걸 잘라가지고 4평, 4평짜리 2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빨래 건조대 넣고 본인의 어쨌든 낭만인 전자키보드 하나 놓고 나니 걸을 수 없고 저기 한쪽 벽에는 환기가 되지 않아서 검은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거주하는 겁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요.
원룸 건물을 가봤는데 편지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봤을 때 기껏해야 한 8가구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지함이 많은 걸까? 왜 이렇게 전기 계량기가 많은 걸까? 가스 계량기가 많은 걸까? 알고 보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 8가구가 살아야만 했던 건물을 2칸씩 쪼개가지고 그 16칸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최근 대학가에 가면은 101호에 똑똑똑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101호-1, 101호-2. 그리고 타일 색깔도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101호가 하나의 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라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계량기가 무척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혹시 시간이 조금 여유가 괜찮을까요? 얼마나 주어졌을까요? 그 영상은 실태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은 영상 하나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중랑천, 서쪽으로는 사근고개에 둘러싸인 이곳, 사근동. 교통이 불편해 외부인의 왕래가 없고 한양대 학생과 지역 주민들만 드나드는 도심 속 섬. 이곳에 사는 20세에서 29세 청년 비중은 서울시 평균보다 2배 이상이고 1인 가구 비율 또한 60%가 넘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 청년들이 밀집해 살 수 있는 이유, 바로 불법 방쪼개기입니다. 한 가구가 살아야 하는 단독주택에 16가구가, 4가구가 살아야 하는 건물에 40가구가 살게 되는 기이한 구조, 독보서처럼 퍼지는 신쪽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근동 일대 건물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원룸 건물이 우편한 개수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5개가 있고 전기 계량기만 봐도 한 층에 7가구가 있거든요. 실제로 와보면 이 건물이 한 층에 7가구가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면적이에요. 지하에 방 4개. 여기는 이 건물에 17집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계량기랑 가스 계량기 우편한 개수가 다 17개예요. 이게 여기는 편한만 20개인데 왜 이렇게 깎아 내려놨어? 가스 계량기만 18개가 있어요. 계량기가 18개가 나오려면은 여기 창문 하나씩이 한 집이고 그 가운데도 복도로 들어가서 되게 여러 집을 나눠야 되거든요. 10채 중 8층, 전체 건물 751채 가운데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79채를 조사했더니 그중 65채가 불법 쪼개기한 신쪽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위반 건축물인 경우도 28채에 달했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50, 13.2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신쪽방, 지옥고에 내몰린 청년뿐만 아니라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건물에 비싼 월세를 내고 사는 청년들도 주거빈곤의 경계에서 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5평이나 6평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6평짜리를 10개 만드는 것보다 5평짜리를 12개 만드는 게 세가 더 나오겠죠. 인구 1만여 명의 조용하고 작은 동네. 이곳은 언제부터, 왜, 지속적으로 불법 쪼개기 원룸에 잠식되고 있는 걸까요? 이곳 건물주 사이에서 원룸 쪼개기 붐이 일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대략 5에서 7년 전. 대학 정원은 줄었지만 기숙사는 늘 부족했고 정원에 모집이 가능했던 외국인 유학생은 늘면서 원룸 공급은 턱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이 틈을 신쪽방이 파고듭니다. 되게 한 5년 전부터 건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5년생에 가서 원룸 초이라고 해요. 완전 집주시에 놨다 이렇게 그 사람들인데 방이 적으니까 원룸을 만들어서 방을 쪼개거라. 사람들이 생리 목적으로 원룸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목적으로 하니까 그분이 사람들 투자해가지고 원룸으로 가서 제주에 살아보면 10개만 돼도 저렇게 나오면 500이 많이 나오면 800 나오는데 이거. 그런데 2015년 한양대가 기숙사 신축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이 작은 동네는 전쟁터가 됩니다. 왜냐면 대장 주인들은
집 있는 사람이 몇몇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 뚫고 다니면서 대면을 사람 그 사람들이 수익에 내기 이렇게 시해놓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며칠씩 이런 사람들이 문제. 투자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건물주들의 반대에 부딪힌 기숙사 건립계획은 규모를 축소해가며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한번 홍대나 고밀도의 상업화된 여기까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시간 규칙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두 쪽방을 다뤘어요. 첫 번째는 주거 취약계층의 쪽방이고 지금은 이제 청년 세대의 어쨌든 쪽방, 새로 생기는 유형의 쪽방인 것인데 사실은 이 기사를 쓰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피드백이 왜 굳이 서울을 고집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특히 쪽방 주민을 향해서는 지방에 빈집 많다, 지방에 가라라는 그런 피드백이 많았는데 사실 본인이 익숙하고 본인의 터전이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것 역시 주거권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밀려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쪽방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쪽방에 사는 주민들을 아주 전혀 유사하지 않지만 왜냐면 한쪽은 대학생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 유학을 온 대학생들이어서 쪽방 주민들과 비교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조금 보자면은 과거에 국가에 기여했거나 향후 국가에 기여할 사람들, 과거 세대거나 미래 세대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류이지 못하고 목소리가 과소대표되는 사람들의 주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행하고 있더라. 이랬을 때 저는 사실 좀 우리나라의 어떤 많은 시민들의 빈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사를 쓰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쪽방 주민들은 지금 무언가를 생산하지도 않고 사회에 기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세금을 줘야 하냐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셨던 이 쪽방에 사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노동자로서 기여를 하셨던 분들이고 이분들까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정책의 공적 메시지가 결국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여러 가지 그 쪽방 주민 개발 발표라든가 등등을 보았을 때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최은영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향후 조금 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이 되어지는 어떤 정책으로 나아가서 진짜로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책 영역과 관련해가지고 기자님의 그 기획 보도가 반영이 돼서 세상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바꿔야 될 부분이 꽤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한 발 한 발자국씩 바뀌어 나가는 계기가 아까 김선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